화면에서 보신 대로 김호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커닝 하려고 좀 들고 나왔어요. 오늘 강의 간다 그랬더니 제자 녀석이 폼 잡으라고 주더라고요. 오늘 관계 소통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서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다들 행복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대부분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조금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봐서? 못하면 혼나겠네요. 제가 학교 앞에 살아요. 한양대학교 앞에, 행당동 앞에 살고 있는데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면 걸어서 나갑니다. 뚝방길로. 가면 이제 11시, 12시에도 아주머니들을 만나요. 제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귀엽다고 하세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가끔씩 뭐 이렇게 같이 걷자고도 하세요. 굉장한 부담이죠. 그런데 걸어도 끝이 없어요. 이분들이요. 미치겠습니다. 구리까지 갔다 왔어요. 봤더니 그분께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걷는 건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도 아니게 맨날 하시는 거예요. 즉 제가 밤마다 이 강변에 나가서 저도 운동을 하니까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아주머니들 그죠? 큰 걸음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생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증거죠. 여기 한두 가지씩 다 운동들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는 것들은 어린 거야. 아직 평생 갈 줄 알지? 천마의 말씀. 자, 한순간이다. 자, 즉 인생이 길어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밤마다 그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 거죠.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아주머니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장이 9개야.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죠? 저한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래. 통장이 9개.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제 직업이 대학 교수라는 걸 잘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통장이 9개여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물론 궁금해서 얼마짜리인데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종신보험도 있고 뭐 정기예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길어진 인생에 행복한 길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하나의 이 준비가 뭡니까? 경제적 자산이죠. 즉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자산 이 두 가지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술 채면 뭐 사요? 로또 사죠? 안 맞아요. 그래도 사죠. 안 맞아도 고야. 뭐 이러면서 저도 10장씩 삽니다. 근데 안 맞아요. 미치겠습니다. 즉 저도 경제적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또 경제적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뭐 돈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곤 해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인문학자로서 이 두 가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라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고 또 경제적인 자산만 쌓이면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혹은 길어진 인생,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해서 완벽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한 거예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제가요 42살. 그런데 벌써부터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뭔가 좀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저는 정신적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육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자산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건강,
건강과 경제적 자산을 모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에 살고 계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과연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좀 외로움들을 느끼시거나 뭐 그래서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저는 길어진 인생, 우리의 그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건강 혹은 정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을 오롯이 하는 것이 어쩌면 물질적인 뭔가를 축적하거나 육체적인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묻지마 범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승자 독식, 무한 경쟁, 루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신은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야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라든가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왜 저는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데, 정신의 건강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인문학은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의 조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메오스타시스, 즉 정신적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흔한 이야기지만 더우면 땀 흘리시죠? 안 흘리나요? 병원 가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 병원 가보세요. 더우면 땀을 흘려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 인체가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것이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생물학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정신도 뭔가 외부 세계와 내면의 세계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끊임없이 이 정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항상성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길어진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육체적 건강, 경제적 자산과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자산들을 좀 쌓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제가 관계와 소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도 어쩌면 바로 이런 인문학적 자산의 축적과, 즉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말하기 싫어요? 무서운 사람 아닌데. 제가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농사노천 지역,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또 흔히 소수자라고 불려지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처음에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답이 한 가지로 수렴되죠. 초등학교 6학년도 그 이야기를 해요. 70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바보 같은 교수라며? 그것도 몰라? 이래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제가 오늘 좀 앞서 말했듯이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의도 가면 300명이나 있어요.
둥그런 집안에 있어요. 가방끈 연락 잃어요. 아휴 참. 또 동문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어쨌거나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라는 거죠.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걸 지키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지키면서 살아도 별반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죠. 배운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못이 박히게 배웠으면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속상한 현실인 것이죠.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돈이라고 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 번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을 꿈꾸고 계시죠? 아닌가요? 행복해지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복의 실체가 잘 보이질 않아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우리가 국어사전에 살펴보더라도 행복은 사실 소유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연속인데 행복이 잠깐 순간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인생은 기나긴 고통의 연속인데 행복이란 놈이 잠깐씩만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이 보고 싶어. 그리고 저도 트위터에다 좋다 뭐 이렇게 쓰고 오고. 그래서 더 행복을 더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늘 행복하다면 오히려 행복을 갈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늘 고통스럽다가 잠깐 행복이란 놈이 찾아오니까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더 아쉽고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늘 물어보면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은 다 돈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마음이 지금 다 평온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진동이 느껴져요. 이 바이오닉 해피니스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죠. 구강 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단 거를 하도 훔쳐 먹어서. 이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는 이상한 불안, 즉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이런식 불행이라고. 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현대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왜 불행하지? 답을 못 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저한테 왜 불안하냐고 묻는다면 월세가 밀려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께서 이 바이런식 불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상 야릇한 불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반증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 어떤 때 불안하세요? 로또 맞출 때? 어떨 때? 정답 맞출 때? 기말 시험 보고 나서? 사실 사람들이 불안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자살, 뭐 묻지마 범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랭드 보통인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대 사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지위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내가 혹시 이런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특정한 지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돈이라든지 기득권도 없을 것 같고, 뭐 보통이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루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경쟁의 무대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치 인생을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하고 그 100m 달리기에서 혹시 꼴찌는 하지는 않을까. 뻔히 인생이라는 게 마라톤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겨야만 할 것 같고, 패배하면 루저가 되고, 루저로 산다는 것은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이 판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불안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또 세속적인 욕망이 결핍되었을 때 채우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실 비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어 있으면 채우려고만 하죠. 실제로 노자가 보면 노자 7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는 거. 뻔히 이런 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운 거를 참질 못해요. 비워져 있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저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손잡으니까 또 다른 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감지덕진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즉 루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 혹은 세속적인 욕망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곤 하죠. 사실 이런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환자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에요. 제가 좀 심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영어로 질병을 disease라고 하죠. D-I-S-E-A-S-E. 그죠? 이 영어 단어 다 아시죠? 처음 듣나요? 그러셔도 관계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disease라고 하죠. D-I-S-E-A-S-E. 질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만 단어를 뜯어보면 DIS라고 하는 접두어 플러스 EAS이죠. 즉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암에 걸리고 팔이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어디가 깨지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지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환자죠. 환자죠.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자산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관계와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론도 있겠지만 저는 인문학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불안한 상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봅니다. 어떤 때 제일 행복하신가요? 돈 빼고. 돈 빼고. 어떤 때 행복하세요? 먹을 때. 빙고. 어떨 때 행복하세요? 여자친구 만날 때. 오빠가 물어볼게. 어떨 때 행복해? 엄마랑 안을 때. 어머니 오셨어요? 꼭 안아주세요. 나도 그런데. 애인이랑.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엄마랑 안을 때, 먹을 때, 그래서 여자친구 만날 때, 자, 이런 것처럼 참 쉽죠, 답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세 분한테만 여쭤봤지만 다 다르죠. 사실 행복의 조건은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지식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근데 늘 우리는 한 가지 정답만을 향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물음에 직면해서도 마치 한 가지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거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쉬운 이야기 같지만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늘 잊어요. 왜? 애들 앞에서는 서울대학교 가야지. 새끼가 말이야. 이런다는 거죠. 누굴 닮아서. 잘하면 나 닮고 못하면 혹은 또 그러시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의 문제가 되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아요. 돈, 사회적 지위, 인류대학. 도대체 인류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도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고 뭐 인류대학 등등등등. 즉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 사회가 너무 획일화된 꿈과 행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꿈과 동일한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남들만큼 갖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에 올라서야지만, 이 정도를 가져야지만, 이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과격한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해도 너무 한다는 거죠. 해도 너무 한다는 거죠. 대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교 졸업장을 가져야 하나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독한 승자독식의 흐름들이 점철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야만 하는 것이죠. 졸업장 없어도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요? 대학교 졸업장 없어도요, 저처럼 박사학위 없어도 행복하시죠? 그럼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승리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루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돈?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저도 로또 10장씩 사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돈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을 보십시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 알고 계시죠? 조지 엘리엇의 사일러스 마너라는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마너도 엄청난 구두쇠죠. 그들의 인생이 보기 좋습니까? 돈은 많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의 감옥과도 같은 족쇄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봐요. 조지 엘리엇이 쓴 사일러스 마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마너,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죠. 마을에서. 마을에 쫓겨납니다. 직조공이에요. 다른 마을로 가서 돈만 벌어요. 얘의 관심은 오로지 그 마을을 모으는 데 있어요. 하루는 나갔다 왔더니 금괴가 사라지죠. 어떻게 해요? 환장하죠.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난로가 옆에서 반짝반짝 금색의 빛깔이 비춰지고 있어요. 헛것을 본 게지. 봤더니 에피라고 하는 어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사실 처음에 귀찮아하죠. 내가 원했던 건 그만데 고아 같은 애가 와서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요, 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너가.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요. 돈만 알고. 그런데 이 에피란 아이를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키우면서 얘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오히려 그 말을 모을 때보다 이 에피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제가 이 책을 해석해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관계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 책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문학자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은 사람마다 달라요. 데즈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털없는 원숭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재미없으시죠? 제 인문학자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좀 들어는 보셨나요? 관계없어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데즈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털없는 원숭이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인간이 어떨 때 생물학적으로 행복한가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혹은 남들과 협동했을 때, 또 유욕, 우리말로 유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있죠 그런 거. 또 뭐 마약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먹을 때, 즉 이 사람이 진화생물학자인데 요즘 뜨고 있는 학문이죠.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이 사일러스 마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보다 에피라고 하는 고아,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얻는 마음의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삶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관계와 소통이다, 소통의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데즈몬드 모리스가 자신의 책에서 말했듯이 생물학적 존재로서도 행복해야 되겠죠. 아마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일러스 마너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한자로 인간이란 말 아시죠? 인간.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쓰지 않습니까? 사이간자, 사이가 아니죠. 사람은 날 때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사람 인자 각골문에 보면 독립된 주체로 성장한 성인을 표현하는 거죠. 네 발로 걷던 아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형상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문과 있으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혼자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죠. 대부분 사실은 요즘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하게 생각해 보면 다 자기가 잘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독식 무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내가 1등하면 나 때문에 깨져버린 9명의 인생은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잘나서 1등한 거죠.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보면 1등한 친구들은 2등부터 10등한 9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행복해질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도 행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무겁죠? 하지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조르주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학자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애들 너무 많이 나온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인문학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문학 강의가 좀 재밌게 하긴 좀 어렵죠.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인데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 혹시 여기 뭐 대학 다니실 때 세계 역사나 서양사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양사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도편 추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스트라시즘.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엄마들 가운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이름 쓰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갯돈 타갖고 관광 가실 때 그 이름 빼. 도편 추방이죠. 재수없으니까 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절단 나는 거죠.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편, 도자기 껍데기에다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남은 사람들은 추방을 시키죠.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요? 왕따. 왕따. 사회적 생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르주 아감벤이 그런 이야기를 던져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통해서 숨이 붙어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관계와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뻔히 잘 알고 계시죠? 혼자 있으면 사실 편하죠? 근데 한 10년 혼자 있어 보세요. 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죠? 없어 봐라 굶는다. 그럴 것 같죠 막상. 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누군가와 관련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대 사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개성을 강조하죠. 남과 꿈이 같거나 그러면 남과 뭔가가 비슷하면 쪽팔린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약수터에 갔는데요. 아가씨들이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핑크. 홈쇼핑에서 산 거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새 옷을 입고 딱 갔는데 나랑 같은 거야. 누가 먼저 벗나 눈싸움 하죠. 제가 먼저 벗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와 비슷한 꿈을 꾸거나 누군가와 뭔가 똑같다. 그러면 창피한 거야. 즉 근대 사회 이후에 개성을 강조하고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런 개인의 성장이나 이 개성의 발전이 이 관계와 소통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남과 다른 것만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쉽사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와 있을 때 나는 도드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의 모습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저도 이거 아이패드 들고 있는데요. 트위터도 합니다. 꼴에. 젊게 살으려고. 애들하고 어떻게든지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SNS 많이 해요. 그런데요. 외로워요. 허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SNS의 정신이 개방과 공유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보통신 매체들의 등장이 사람들을 더 외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애들하고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세요 도대체? 아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mp3로 음악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 함께 혼자만의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란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트위터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왜?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멘션을 날리고.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싫대요.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널 뭘 믿고 만나? 그래서 나 한양대 기호사 그랬더니 뻥이지. 즉 오프라인 모임이 있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관계와 소통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가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공동체성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왕이야. 밖에 나오면 뭐야? 저 내성적이라.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발전, 개성의 탄생, 또 정보통신 매체의 등장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와 소통을 가로막고 있고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은 외로움들을 느끼게 되고 이런 외로움들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어떻게 되죠? 말 안 하죠. 말은 안 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싫은 사람하고는 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문제가 있죠. 이런 강의하러 다니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예. 말을 안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부재하게 돼요.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돼요. 편견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아저씨랑 싸우시면 어때요? 예, 좋아요? 안 좋죠.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관계가 깨지고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고통이 시작되고 전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그래서 저는 관계 맺기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말이야 임마. 도대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죠. 인간관계는요. 투자한 만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영어하고 수학도 그렇죠. 저 그래서 홍씨 싫어하잖아요. 홍씨. 예, 뭐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 아시죠? 뭐뭐의 정.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홍씨 싫어합니다. 예, 투자한 만큼 뭐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물론 영어나 수학도 그래요. 그런데요, 영어나 수학은 웬만큼 투자하면 뭔가 나오죠. 근데 인간관계는요,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만 노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다 아시잖아요. 짝사랑 해봤잖아요. 저만 해봤네? 그때 이렇게 속이 타갖고 까매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즉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부재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게 난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역지사지를 한번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너무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증자 삼성하시면 돼요. 역지사지 써놓고서. 증자가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면서요. 내가 오늘은 잘했나 어쨌나. 이게. 근데 쉽지 않죠. 반성한다는 게. 그래 놓고서 애들한테는 줘봐가요. 똑똑히 살아시켜.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니죠. 엄마처럼 사는 건 제일 행복한 거죠. 죄송합니다. 애한테 뭐라 그래요. 애들 크면서 그래요 속으로. 엄마가 잘해. 이게 역지사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남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역지사지 입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요?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른 무늬를 갖고 있어요.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외모도 마음도 다른 무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역지사지, 관계와 소통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조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쉽사리 남의 경계를 침범하곤 해요. 이거는 시엄마가 할 일인데 며느리가 나서.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인데 시엄마가 나서. 이제 그러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안의 요소가 되고 불행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쉬운 이야기인데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저는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좋아하는 이루되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고.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화이부동이라고 하죠. 화이부동이라고 하죠. 다양한 무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있을 때 무지개색이 이쁜 것처럼 이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단조롭죠. 북한 애들 보십시오. 정은이 아시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그것을 통해서 공감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화이분홍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남들과 똑같아지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은 지키면서 남들과 조화를 이루란 말이에요. 실제로 남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의 모습을 지키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남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욕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욕망인지 누군가의 욕망인지 구별도 못하죠. 대개의 경우 저도 어쩌면 남의 욕망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좀 지키고 또 남이 갖고 있는 문의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려면 일단 자기 자신은 어떤 문의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저는 역사 전공한 사람이니까 역사학이라고 생각해요. 역사학이. 나의 역사를 해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살았던 왕들의 이름만 기억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역사일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기억이라는 우물에 다가서야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살펴봐야 돼요. 난 어떻게 살았는가. 뻔한 거 아닙니까?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도미니크 라카프라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억은 과거 시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시제로도 존재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오래된 과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문의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른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문의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의 역사학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세요. 그걸 거기다 상상력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리텔링 하실 것을 권해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논문으로도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 리텔링, 역사 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텔링은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왕년에 한 가지씩 다 했죠. 저도 꽉 잡았어요. 왕년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해석하려고 하고 다시 쓰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자기 삶을 재탐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텔링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스토리텔링과 유사하죠. 스토리텔링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리텔링을 이야기하냐면 문학하신 분들, 역사하신 분들 놀랄 수도 있을 텐데 리텔링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고치는 사람은 의사고 여러분들은 환자죠. 그게 아니라 리텔링은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보는 거예요. 기욤 미소가 쓴 종이 여자란 소설책을 보면요, 빌리 도넬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글로 쓰여져 있는데 너무 섹시해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요, 책 속에서 튀어나와서 소설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써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다시 쓰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학위와 이 리텔링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인생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즉 단순하게 제가 관계와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관계와 경계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조적인 관계, 억눌려진 관계 때문에 자기 생각들을 잘 못해요. 이를테면 제가 왜 역사학위와 리텔링을 얘기하냐면 남의 꿈을 꾸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아버지의 꿈만 꿔요. 어머님들 어머님의 꿈만 꿔요. 자식은 자식들의 꿈을 꾸고, 아버지 어머님의 꿈을 꾸지 말고 자신의 꿈을 한번 꿔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찾아보면 그런 중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제 넘은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에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관계와 소통을 만들어가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관계없이. 예, 나이에 관계없이. 도전하지 않는 삶이 가장 커다란 실패를 하는 삶이라고 하는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길이 찾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도를 펴놓고서요, 광화문에서 해화동을 오는 길만 찾고 광화문에서 해화동 올 때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지도 펴놓고 찾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감히 해봐요. 역시 들어보시니까 뻔한 이야기죠. 좀 졸린 이야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닐 겁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나의 행복을 꿈꿔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